반갑습니다. 유시민입니다. 우리 성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방학 중인데도 불구하고 이 강연들을 이제 학교에 오신 학생들이 많으시다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민광장 회원 여러분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연세가 좀 드신 분들도 많이 와 계시는 걸 아십니다. 오늘 제목은 저 뒤에 이렇게 아주 무미건조하게 거창하게 그렇게 붙여놨습니다만 저렇게 따분하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후보 출마 선언을 한 지가 나흘, 오늘이 5째 됩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거지라고 그러는데요. 깡통 들고 다니면서 펴달라고 아무리 가서나 펴라고 이렇게 마음이 거지 마음이 돼야 됩니다. 선거를 하려면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만나서 제가 왜 출마했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을 굳이 여기서 직접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오신 청중들께서 또는 많은 국민들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몇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제가 앞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좋은 참고가 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께도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부닥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쯤 새로운 각도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제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중심으로 놓고 우리 대한민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도전과제와 또 그것을 극복할 방법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통상 정치인들이 하는 강연은 좀 재미가 없어요. 제가 다니면서 들어봐도.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는 게 많이 다릅니다. 저도 이제 30살에 장가를 갔는데 그때 전 재산이 100만원이었거든요. 자취방 보증금 뺀 거 그게 다였고 그때 이제 장가를 갔는데 장가 들기 전에 몇 달 동안 지금 저하고 함께 출마해 있는 이해찬 전 총리님 초선의원 시절에 그 집에서 몇 달 살았습니다. 제가 보좌관을 할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머니 되시는 분이 제가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밤에 자다가 끙끙 앓는 소리 내고 이러면 그게 안쓰러워서 아침에 당신 아들한테도 잘 안 주는 좋은 거를 저한테 몰래 갖다 주고 그러셨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때 제 전재산이 100만원이었고 1300만원 빌려서 방 얻어가지고 저희 돌아가신 장모님이 연립주택 지하방은 절대 안 된다. 그때 연탄을 많이 떼거든요. 그래서 지상에 달동네 방 하나, 방 몇 개 있는 13평짜리였는데 1300만원 그때 전세가 필요해서 여기도 있고서 장가를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가가기 직전에 쓴 거꾸로면 세계사가 잘 팔려가지고 한 1년 안에 다 갚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세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한 번에 전세금을 700만원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또 이제 톡톡 털어서 700만원 드렸더니 그날 저녁에 우리 주인집 아저씨가 러망을 한 대 사가지고 차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그러고 살다가 또 독일에 유학을 제가 32살에 갔습니다. 이제 32살에 딸 하나 데리고 34살에 갔네요. 34살에 갔습니다. 가서 거기서 석사를 마치고 박사학위 들어갈 때 IMF가 터져가지고 이제 먹고 살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귀국하고 이제 제 아내는 딸을 데리고 거기서 학위를 마치고 저는 못 마치고 들어오고 IMF 귀국 유학생이라고 당시 신문에 나던 그 용어에 딱 해당되는 케이스입니다. 도이치방크라고 독일에서 유명한 은행인데 거기서 1만 마르크를 대출받아서 신용대출 받아서 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열심히 원고를 쓰면서 기러기 아빠로서 한 2년 반 했습니다. 근데 그때 40살에 제가 돌아왔는데요. 이제 34살에 가서 우리 나이로 40 되던 1988년에 1월달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 전년도 가을에 IMF가 나고 돌아왔을 때 딱 100마르크짜리 우리 돈으로 그 당시 한 7, 8만원 정도 되는 돈이 제가 가진 재산의 전부였습니다. 들어갔을 때 와서 또 이제 열심히 일해서 돈 보내고 또 이제 주택청약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파트 돈도 넣고 이렇게 지금은 집도 하나 있습니다. 은행 융자가 좀 있긴 하지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저축통장 저축계좌를 처음 가져본 게 제가 42살 때 처음으로 은행에서 저축계좌 정기예금인가요? 그런 통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지죠. 사실 뭐 달라진 거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주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제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이제 승용차가 국가에서 안 나옵니다. 그 국회의원은 마른 장관급이라 그러는데 승용차가 안 나와서 개인 승용차를 써야 되거든요.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에 쓰던 SM5를 그때 계속 탔는데 저희 수행비서가 의원들을 같이 움직일 때 속도가 안 나가지고 노산 뒤떨어져서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525로 바꿨습니다. 525로. 그랬는데 승용차 생기고 운전해주는 비서 있고 이렇게 되면 서민과는 아주 먼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자기 재산이 신고한 이제 공직자 재산 등록한 재산 액수가 적고 또 실제로 뭐 그렇게 잘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생활에서 비서가 운전해주는 승용차를 타고 다니기 시작하는 순간 보통 사람들의 삶과는 상당히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하는 분들이 제가 서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사실 잘 안 믿습니다. 속으로 재산은 서민급인지 모르지만 생활은 귀족급이거든요. 강희수 의원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국회의원 해보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실제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을 잘 이해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국회에서 회의할 때 맨날 국회의원끼리 하고요. 혼낼 때 이제 정부 고위 관료나 장관 불러놓고 혼내고 본회의 열리면 국무총리도 불러내고 혼내고요. 마음이 좀 틀어지면 의정단상에 올라가서 대통령 인신공격도 막 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하나도 겁날 게 없죠. 겁나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 그리고 늘 국회의원들 정도 되는 사람들하고 지내죠. 무슨 일 있으면 뭐 큰 대기업의 임원들 이런 분들하고 저녁도 먹고요. 저는 골프를 안 치는데 뭐 주말 되면 라운딩도 가고요. 뭐 가끔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뭐 웬만하면 보좌관이 맡아서 민원 처리하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 만나는 거 이런 정도. 그리고 이제 지역구 관리를 하러 가서 뭐 그거는 다음번에 출마해 또 표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가서 소주도 먹고 그런 게 이제 거의 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2007년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보통 시민들, 국민들이 어떤 심리 상태, 어떤 두려움, 어떤 소망, 또는 어떤 기대, 어떤 좌절감을 안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사실은 잘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지하철 요금이 얼마고 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저 잘 모르거든요. 요새 한때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 해서 일부러 물어봐서 외우기도 했는데 그래봤자 다 위선이거든요. 아마 대통령 후보 출마하면 진행자가 지하철 기본요금 얼마인지 압니까? 이러면 열심히 외워서 나갑니다. 가서 아는 것처럼 대답하지만 지하철 타는 일 거의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이 되지요. 잠깐 끊고 좀 더운데 제가 이거 저고리를 좀 여러분도 저고리를 보고 싶은 분은 벗으셔도 됩니다. 기온은 이 정도면 적당합니다. 에너지도 아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추상적 가치에 매달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전에 열린의당 지금 문 닫아버렸습니다만 실용이냐 개혁이냐 이런 추상적인 문제, 예, 그런 거 가지고 이제 다투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막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이제 회의가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근자에 이제 사람들이 어떤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그거를 제가 가난한 유학생으로 독일에서 살 때, 예, 그때도 생각해 보고요. 또 이제 가진 재산이 100만 원 뿐이었을 때, 장가를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대통령과 정부와 집권당이 열심히 나름대로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가, 이런 것 역시도 이제 그런 질문들 속에 답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물어보았고요. 또 그러한 보통 국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담고 있는 리포트나 책 또는 텔레비전의 다큐 프로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으로 이렇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아시기를 젊을 때 고생도 많이 하고 감옥도 갔다 오고 뭐 어쨌고 해서 다 알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실정에 비춰보면 매우 특수하게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감옥 가놓고도 죄 지어가지고 하나도 안 부끄럽고 그런 사람이 잘 있습니까? 나는 죄 없다 이거 겉소리 뻥뻥 치고 뭐 돈 없이 그렇게 살았지만 마음은 엄청 부자로 그렇게 살았고요. 뭐 보통 하는 말로 고등학교 때 우등생이었고 대학도 대한민국에서 실제 제일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좋다고 하는 대학을 나왔고 외국에 나가서 그래도 경제학 전공으로 석사하기도 했고 뭐 텔레비전 프로 진행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까지 40대에 지냈으니까 보통 사람 아니죠. 그죠? 제가 보통 사람이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하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이 어떤 정서적인 상태에서 삶을 살아가는지를 알기가 매우 어려운 그런 삶의 궤적을 저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제 연배, 제가 지금 49 어린아이로 이제 생일을 지났기 때문에 만으로는 48입니다. 한 달 전에 생일이 지나서 저희 연배의 친구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엇이 가장 두려우냐?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어머니나 아버지 가운데 한 분이라도 치매에 걸리거나 중풍에 걸리는 게 제일 무섭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팔남매가 있는데 어머니가 치매를 앓으시는데 서로 안 모시려고 그래서 형제들 간의 의가 완전히 깨져서 아주 그냥 그 형제 간의 관계가 쑥대밭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장관에 부임하기 전에 만났을 때 가면 꼭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뭘 좀 해달라 그런 요구를 몇 분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 건강에 대한 걱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자기 자신의 건강, 내가 건강해야 할 텐데 내가 혹시 병에 걸리면 우리 아내와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지? 라는 걱정, 또는 여자분들도 내가 큰 병에 걸리기로 하면 저 양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저 남편이 어떻게 살까 하는 걱정, 이런 자기 건강에 대한 걱정이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 그 다음이 아이들 문제더군요. 이제 성적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욕심을 크게 안 부리는 분들도 아이들이 어느 정도 공부해서 사회에 나가서 원만하게 직장을 잡거나 자기 사업을, 자기 영역을 만들어서 걱정하지 않아도 자기 앞길을 잘 개척하면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취직할 자리가 없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
연배에 드는 사람들이 되게 애들이 대학 다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장, 자기의 직장, 아이들 취직보다서 좀 뒤에 내 직장, 우리 회사가 잘 돼야 될 텐데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또는 내가 정리해보되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두려움. 이것이 이제 현존하고 있는 두려움 같은 것입니다. 보면 언론에 북한 핵위기 이런 것들은 겁이 하나도 안 나요. 네, 전쟁이 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겁 안 납니다. 그리고 뭐 좌파 정권, 무슨 친국 정권 이렇게 해도 뭐 읽어보면서 우리 동조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뭐 그래서 누가 공산당이 쳐들어와가지고 뭐 내 집 내 땅을 다 뺏어간다 이런 공포감은 사실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자기 삶에서 부닥치는 공포감 또는 두려움, 어려움 같은 것들은 아주 일상적인 것들이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이제 지금 대학생들, 다른 문제들은 관심이 별로 없죠. 관심을 쓸 여유도 없고, 사회 진출, 옛날에 저희 학생 때는 애국적 사회 진출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취직이 잘 될 때였거든요. 비교적 지금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냥 취직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나의 사회 진출을 애국하는 일과 연결을 지을 것인가 이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취직 자체가 문제가 돼서 애국적이든 매국적이든 무조건 취직, 좋은 자리에 취직, 이게 우리 젊은이들의 주된 관심사이고, 또 취직하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 취직할 곳이 없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 100군데 200군데 이력서를 내는데 안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이런 걱정들이 일상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더 내려가서 중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되면 역시 성적이 안 올라서 고민, 부모님이 나를 이해 못 해주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주는 요소로 이렇게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국가란 무엇인가 이렇게 또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 국가기관의 일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국가라는 건 도대체 뭐냐, 왜 있는 것이냐, 또는 어떻게 되는 것이 국가가 발전한다는 말의 의미가 되느냐, 도대체 국가 발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고등학교 논술시험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딱 좋은 질문들을 저에게도 해보았습니다. 정치인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죠. 뭐 신성장 동력 창출, 뭐 경제 살리기, 뭐 경제 성장률 제고, 무슨 뭐 R&D 확충, 뭐 인적 자원 개발 어쩌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들으면서도 또는 가끔 제가 하면서도 왠지 좀 공허하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 것이죠. 어떤 숫자로 나타나는 지표, 이것을 국가 발전의 증거로 삼고자 하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4.5%면 많이 발전하지 않는 나라고, 그것이 7%면 매우 많이 발전하는 나라인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 나름으로는 국가의 발전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걸 제 나름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는 여러 지표가 필요하니까 실질 GDP 성장률, 경제 성장률 이런 것도 중요하고, 고용률, 그 1인당 국민소득 뭐 이런 것 다 중요하겠죠.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국민들로 하여금 내가 보호받고 있다, 나는 안전하다 는 느낌을 갖게 하는 국가, 또는 내가 아주 어려울 때 가끔씩은, 늘 의지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는 가끔씩은 의지가 된다, 우리나라가 있어서 라는 느낌을 주는 국가, 내가 내 가족에 대해서 다 책임져야 마땅하지만 아주 큰, 나로서는 혼자서 극복할 수 없는 불행을 당해서 내가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의무, 아버지 어머니로서의 의무, 아들 딸로서의 의무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나를 대신해서 그 일을 좀 해주는 국가, 이런 느낌을 가진다면 사람들이 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외국으로 많이 나가니까요,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어요?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코리아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왠지 좀 뿌듯하고 당당하게 만드는, 나를 만들어주는 국가,
이런 국가가 되는 것이 그것이 발전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사실상 불이 붙은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손학규 씨가 경기지사를 퇴임해서 한나라당의 경선 레이스에 사실상 뛰어들었고, 박근혜 씨는 그 전에 당대표를 하면서 이미 거의 대선 행보를 하고 있었고, 이명박 씨가 서울시장을 퇴임하고 나서 정치활동을 시작했을 때 이미 대통령 선거 레이스는 시작되었던 것이죠. 지금 벌써 1년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 1년 2개월 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인들, 정치 지도자들 또는 최고 국가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분들이 국가의 발전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정치인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뭔가 좀 참 와닿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보고 있어야 하나, 뭐 그런 거. 우리 편이라고 얘기하는 보통 평가받는 분들의 공약을 봐도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좀 오래 고민하다가 그냥 비선거권이 있으니까요. 저도 입후보할 법적 권리가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좀 국민들하고 하면 어떨까, 그런 무척 소박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통령 후보 출마를 실제로 검토하고 있지 않던 시절부터 자꾸 저보고 출마하냐고 누가 자꾸 물어보니까 저도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예, 그러다가 이제 만약 한다면 뭐라고 하지 국민들께? 예, 그렇게 생각이 미치고, 만약 국민들께 출마해서 뭐라고 말씀드린다면 이제 국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좀 제대로 된 어떤 이야기가 무엇일까, 이런 고민들을 해봤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대체로 내린 결론은 국민들께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주권자거든요. 국가 발전을 위해서 봉사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스스로 행복해질 권리를 가진 주인이거든요. 주권자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행복이죠. 국가의 발전이라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국민들이 스스로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잘 조건을 만들어주고 도와주는 국가, 이것이 좋은 국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풀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시간이 7시 40분인데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을 KBS, MBC에서 빌려가지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축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을 좀 멋있는 언어로, 용어로 이렇게 포장을 예쁘게 안 하면 그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세 가지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고민을 압축해서 21세기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 이래가지고 선진통상국가, 사회투자국가, 평화선도국가, 이렇게 정리를 한 것입니다. 저렇게 국가 써놓으니까 어떤 분은 저보고 저 자유주의자가 국가주의자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국가라는 말을 자꾸 쓴다고 국가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고, 저 말 속에 제가 담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국민 개개인이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실제로 오늘보다 내일 더 행복해지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저희 고민을 나름대로 담아놓은 것입니다. 이제 더 근본적인 데로 들어가면 무엇이 행복이냐, 그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지금 제가 손 드시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게 느껴지십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행복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제일 많은 나라를 제일 행복한 나라로 보고, 그렇지 않은 나라를 제일 불행한 나라라고 보면 대한민국은 한 200개 나라 중에서 100위권 밖에 있는 나라입니다. 최근 조사를 보면.
그래서 왜 행복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의 행복의 기준은 다 다르겠죠. 다 다를 겁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다들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자기 기준에 따라서 그죠? 그렇게 노력하는데 노력해도 내가 더 행복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별로 안 생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국민의 행복 지수가 낮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당장 무엇을 개선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 내년 2월 25일에 취임하는데요. 새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의 사업과 예산은 노무현 대통령이 다 만들어 놓고 가시거든요. 그 이명박 씨가 집권해도 2008년도 사업은 다 노무현 대통령이 해놓은 거 그냥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열심히 하면 2009년부터 자기 걸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벌써 집권한 지 1년 지났는데 뭐 했냐? 그렇게 나올지 모릅니다. 뭐 달라진 게 있냐? 달라지기 어렵죠. 정부가 하는 일이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금방. 왜냐하면 정부가 하는 일은 법률이 따라야 돼요. 법률적 기초가 있어요. 예산이 따라져야지만 변화가 일어나는데 법률 바꾸려 그러면 야당된 지금 우리 쪽 국회의원들이 고분고분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죠. 총리 후보 추천하면 청문회에서 끌고 붙여가지고 형질 만들어가지고 부결시키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밤낮 대통령이 그거 갖고 싸우다 보면 1년 금방 가거든요. 국민들이 747 이래갖고 대한민국 경제 7% 성장한다고 해놓고 뭐하냐 이렇게 금방 됩니다. 그런데 2008년도 경제 성장률은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년에 5% 성장한다고 국제기구들이 다 얘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5%는 되고요. 좀 더 보태야 되는데 뭐 잘 되겠습니까? 금방 좋아질 수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도. 이 세상에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구세주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민들 각자가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자기의 행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 자유롭고자 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행복을 누군가 어떤 정치 지도자가 만들어 놓은 잣대로 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내가 자유롭다고 느껴야 됩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더 자유로운 나라가 돼야죠. 더 행복해지려면. 아직도 자유롭지 못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법률, 관습, 문화 얼마나 자유롭지 못합니까? 제가 총선 출마했을 때 한나라당의 어떤 후보가 독일 마인츠시에 있는 한국 유학생들한테 전화해서 유아무개가 석사 땅도 맞냐고 집요하게 조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잘했거든요. 거기서. 학교에 물어보면 압니다. 그 교수님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 해보니까 좀 수상하다 해가지고 거의학력 기재 이래갖고 저를 또 고발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 거의학력 방향 이런 걸 보면 정말 자유롭지 않은 사회죠. 자기가 어느 학교에서 얼마큼 공부했는지를 자유롭게 말하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우리들의 법률, 제도, 관습, 문화가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올가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계속 변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것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죠. 경제성장률이 2% 높아진다고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렇게 3대 국가발전 비전이라고 얘기한 것은 대한민국 국가 성격을 저렇게 목표를 규정하라고 계속 저쪽으로 변화시켜 나가면 그 안에서 국민들 개개인이 자기 취향에 따라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노력을 자유롭게 많이 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저렇게 하면 국민이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들 개개인이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자유롭게 더 많이 갖도록 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진통상국가는 이것은 두려움을 떨쳐버리자는 뜻입니다. 외부 세계에 대한 두려움. 우리 민족의 DNA 유전자 안에는 그 외부 세계에 대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문화 유전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그 이기적 유전자라는 유명한 책을 쓴 진화생물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미인이라고 하는 문화유전자, 역사적으로 한 민족이 여러 역사적 경험을 거치면서 그 유전자 속에 각인되어서 대를 이어내려가는 그런 문화유전자입니다. 이것이 외부 침략에 대한 두려움, 증오, 공포, 분노, 이것이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5천년 동안 수없이 장군 할아버지 자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한 민족의 구성원으로서 끔찍한 침략을 당했던, 온 나라가 도륙당했던 여러 번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외부 세계에 대한 막연한 공포로 우리들의 유전자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미 FTA 이전에 IMF 위기가 왔을 때 제가 독일에 있었는데 우리 지도 교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다고 하니까, 물론 돈 없어서 간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정권 교체가 되어서 뉴카머가 언론계로 진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박사 논문 쓰는 거 치고 가야 되겠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격려를 해주시더라고요. 독일도 누구니까 신동방 정책을 했던 그 독일 총리 3인당 누굽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예. 그 양반이 집권했을 때 언론 지형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 68 혁명의 뒤끝에 빌리 브란트, 그죠? 폴란드 무명 용사 비 앞에 가서 빗속에서 무릎을 꿇고 꽃을 바쳤던 그 좌파 총리입니다. 그 당시 독일 국내에서는 우파들이 들고 일어나고 국제망신이다, 민족적 수치다,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한나라당의 발언을 생각하시면 그대로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외부 침략에 대한 두려움을 바로 만들어내는 문화유전자가 우리들의 이 몸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에도 I am fired 이렇게 들고 다니는 그 사진이 아주 그 유명한 신문들에 많이 나서 그 사진만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다. 온 세계가 우리를 괴롭힌다. 예. 한미 FTA를 둘러싼 논쟁과 그 수많은 시위를 지켜보면서 왜 이토록 우리 국민은 미국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미국이 100% 선한 이웃은 아니지만 또한 다른 이웃보다 특별히 나쁜 나라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아주 정상적인 나라입니다. 국가 이익을 맨 윗자리에 놓고 외교정책, 군사정책, 무역정책을 해나가는 보통의 나라입니다. 근데 힘이 좀 세죠? 굉장히. 제가 미국 대사가 보시바우 대사가 저를 2번 찾아왔습니다. 약가 제도와 관련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FTA 협상 중에 2번을 왔는데 2번 다 매우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격렬한 논지를 주고받다가 정중하게 헤어진 만남이었거든요. 저는 그분이 미국의 공무원으로서 미국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해당 부처 장관을 찾아와서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이 매우 정당한 업무 집행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는 미국 대사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말했고요.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대한민국 장관이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말할 테니까 양해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제 할 말 다 하고 들어봤는데 나는 못하겠는데요. 2번째 와서는 포지티브 제도, 약가 제도를 받아들일 테니까 세부 사항을 한미 FTA 협상팀에서 협상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기에 포지티브를 받아들이신 것은 고마운 일인데 그건 립 서비스고 세부 사항을 다 FTA 틀에서 합의하자 이러면 당신들이 합의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연말까지 입법 예고 못하고 내가 연내로 시행한다 했는데 못하니까 난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렇게 끝냈습니다. 근데 그 끝나고 나서 한미 FTA 반대단체에서 나온 첫 논평이 미국 대사가 압력을 넣기 위해서 벌써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그게 제가 참 직접 만난 제가 아무런 압력을 안 느끼는데 왜 옆에서 보는 분들은 제가 압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결국 그 문제는 미국이 요구했던 16가지의 관련 요구를 다 처리하고 끝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요. 저는 이것을 외부 침략에 대한 공포감을 만들어내는 이 문화유전자의 활약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벌써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통상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무역의존도 GDP 대비 무역의존도 70%, 서비스 교육까지 포함한 90% 수준에 이르는 무역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
이미 되어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주저해도 이 WTO 체제 가입할 때 한 10몇 년 됐죠. 그때도 난리가 났습니다. WTO 가입하면 대한민국 망한다. 안 망하고 더 잘 됐습니다. 물론 IMF 위기가 한번 있었지만. 한미 FTA 하면 나라 망한다고 그러죠. 절대 안 망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위험한 것은 두려움이죠. 대한민국은 지난 40년간 아주 잘해왔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매우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이 이룬 실적을 보면 얼마든지 미국하고도 상대해서 경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남들이 그렇게 FTA 많이 맺어서 그 자리를 선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점하자. 그리고 우리보다 더 잘 살고 경쟁력 있는 나라들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규범 가운데 국제적 규범에 현저히 미달하는 것들을 고치자. 국내에서든 외국에서든 외국 자본, 외국 회사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이 선진통상국가입니다. 우리도 외국에 투자하고 또 국내에서도 외국 투자를 받아들이고 서로 의존하게 되어서 관계를 끊을래야 끊을 수 없게 되는 나라. 근데 그냥 그런 나라가 아니고 그렇게 경쟁해서 이기는 나라. 이게 이제 선진통상국가입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많이 생깁니다. 이 좁은 국내 시장, 국내 기업을 놓고 여기서 비비고 있어서 어떻게 일자리를 다 찾아나가겠습니까? 국내에 들어온 외국 기업에도 취업하고요. 한국이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도 외국 현지법인에도 취직하고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다른 나라에 가서도 취직할 수 있는 국민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선진통상국가입니다.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넓은 세계에 나가서 나도 비즈니스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기회를 열어주는 전략이거든요. 두 번째는 사회투자국가 전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통상국가로서 완전히 더 열고 개방적으로 나갈 때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데 또 이기는 게 다냐? 저 승리지상주의자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무리 인간이 온 세계의 60억 인구가 다 똑같이 존귀한 인간이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 국민국가 단위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도 자기의 국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국가 단위의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요소는 사람 한 가지밖에 없죠.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당군 할아버지가 털을 너무 잘 잡으셔가지고요. 경치 좋고 기후 좋고 물도 좋고 다 좋은데 땅 밑에 뭐가 없어요. 돈 될 게. 어느 신문에 보니까 다른 나라하고 경제 성장률 지표를 쭉 비교해 놓고 뭐 아시아에서 꼴찌 뭐 이런 식으로 한국을 내기를 하는데 기름값이 올라가지고 가만 앉아가지고 15%씩 성장한 나라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성장해봤자 남는 게 없습니다. 땅 밑에 석유 다 퍼내고 나면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이 가진 유일한 자산,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국민들로 하여금, 기업으로 하여금 넓은 세계 시장에서 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선진통상국가라면 이 사회투자국가는 거기 나가서 경쟁할 사람의 능력을 아주 강하게 길러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국가가 사회투자국가입니다. 우리 한 해에 태어나는 아기가 몇 명쯤 되는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요즘? 예, 43만 내지 45만. 금년에 잘하면 45만 넘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 하면서 애 많이 낳으시라고 말씀드렸더니 국민들이 들어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 때 100만 명 넘게 태어났거든요. 이 저출산 시대가 80년대 중반에 왔기 때문에 출산율이 2.1 이하로 떨어진 것이 1980년대 중반입니다. 그때부터 아기 숫자가 확 줄기 시작했고 줄었고 그 85년, 86년생들이 아직도 아기 낳을 때가 안 됐거든요. 그 세대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면 더 적게 납니다. 40만 명 밑으로 쭉쭉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나이 가면 갈수록
아기가 귀한 나라, 사람이 귀한 나라가 되고요. 2050년이 되면 세계에서 제일 늙은 국민이 되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2050년이 되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최고령 국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세금 내는 사람 3명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2명 있는 사회가 되거든요. 낮에 돌아다니면 노인밖에 안 보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다 직장 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회를 대비하려면 지금 돈 많이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어서 자산도 축적해둬야 되고요. 그때 일하는 사람 수가 적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하려면 사람에 대한 투자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45만 명 내외에 태어나는 우리 아이들, 그 중에 날 때부터 어딘가 좀 불편하게 이렇게 다르게 태어난 아이들 빼고, 또 어린이 교통사고도 있고요, 또 뭐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시련을 겪고 나서 20년, 25년 후에 노동시장으로 들어올 아이들은 4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40만 명이 태어날 때 이 염색체가 감수분열하고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우연히 얕은 23상의 그 염색체가 결합하면서 재능이라는 것이 주어지거든요. 누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집이 부유한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찾아주시죠, 재능을.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그냥 묻힙니다. 묻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걸 다 찾아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찾아주는 것이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좋을 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 불가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동 투자를 중심으로 인적 자원 개발 투자를 하는데 국가의 전 역량을 집중하는 나라로 바꾸자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국민을 상당히 행복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원망을 하면서 살죠. 나도 부모를 좀만 잘 만났다면, 내 친구처럼 과외를 받았더라면 성적이 좋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은 사회는 행복한 사회이기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돈이 별로 없는데 나라에서 애써줘가지고 내가 이런 재능을 발견했어 라고 생각할 때 애국심도 강해지고 자기도 행복해지고, 그 납세를 해준 다른 돈 잘 버는 국민들에게 대해서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결과를 갖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 45만 명 내외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자기를 꽃피워 볼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국가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을 자꾸 또 누구 어떤 후보 욕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마음에 좀 걸리는데요. 그 국내에서 조금 땀덩어리 안에 삽 들고 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이 안 됩니다. 그 제가 무슨 네거티브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도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그 제가 대구서 살아서 그 초중고를 다 거기서 나왔는데 대구를 항구 도시로 만드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참 난감한데,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저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은 어떤 결과가 좋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고 내가 이 기회를 부여받아서 내가 가진 재능과 노력을 통해서 도전해봤는데 그래서 큰 성공을 거뒀으면 또 행복하고요, 작은 성공이라고 거뒀으면 또 행복하고요, 실패했지만 원망하는 마음은 안 생길 겁니다. 이런 나라가 돼야 된다. 교육, 보육, 보건 이런 쪽에 훨씬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지, 특히 아동들의 복지, 지금 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2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있고 가정 위탁되어 있는 12,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부모가 죽어서가 아니고 부모가 우선 사연이 있어서 시설에 맡긴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해외 입양을 나가고 있거든요. 이 귀한 나라의 자산을 지금 밖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죠. 이런 기본적인 의무조차 하지 못하는 국가가 발전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투자국가입니다. 땅 파고 길 내고 굴 뚫고 뭐 비행장 만들고 항만 확충하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이 중점적인 사업이 돼서는 안 되겠죠. 사람을 키우는 일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제1과제가 되는 나라. 저는 그런 나라 만들면 저도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평화선도국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 구상은 금요일날 광주 강연에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는 주로 사회투자국가, 선진통상국가 두 가지 얘기만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평화선도국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특히 선진통상국가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전체제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잠시 멈추고 있는 상태죠. 여기 학생 여러분, 이 정전협정의 서명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1953년 정전회담의 결과 성립된 이 정전협정의 서명 당사국이 어딘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제일 첫 번째는 북한이 있습니다. 그 다음 미국이 있죠. 세 번째 중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거기 없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대한민국은 지금도 전쟁 상태의 나라입니다. 잠시 토성이 멈추고 있는 상태에 불과하죠. 이런 상황에서 나라가 선진통상국가로 간다는 것은 매우 어렵죠. 주한미군이, 제가 딴 데 가서 그 얘기했는데, 주한미군이 위험수당을 많이 받아요. 하나도 안 위험하잖아요, 여기. 주한미군이 당하는 위험이라는 것은 술 먹고 잘못 행패 부리다가 사람들한테 얻어맞을 가능성. 그런 가능성을 제외하고는 전혀 주한미군에 대한 위협이 없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입니다. 얼마나 잘해줍니까? 그렇죠? 지금 길 가는데 미군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먼저 도발해서 누가 공격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점잖게 젠틀맨처럼 행동하시면 아무런 안전에 이상이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위험 수당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왜냐? 정전 상태에 있는 나라니까. 이제 지금 동북아 정세의 축이 북미 관계를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어 왔고요.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했고 한국은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막 싸우면 옆에서 말리고 뭐 그런 게 고작이죠. 또는 우리 허락 없이는 전쟁 못한다. 뭐 이런 얘기 좀 하고. 참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동북아 정세의 중심축을, 한반도 정세의 중심축을 북미 관계에서 남북 관계로 옮겨야 됩니다. 지금 이번 2차 정상회담 통해서 저는 상당 부분 그런 쪽의 진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보장하는 4대국 평화보장체제가 성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전 상태가 종료되고 평화체제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북한은 미국, 일본과 수교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한 사이에도 이익대표부가 서울과 평양에 설치될 것입니다. 대사급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같은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 유엔 사령부는 필요 없어지거든요. 유엔군이라는 것은 유엔 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6.25 침략에 이제 맞서기 위해서 파견한 군대이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수립되면 유엔군은 필요 없게 되죠. 유엔사는 해체됩니다. 그럼 미군의 지위가 불안정해지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미국이 이 한반도에서 미군을 주둔시킴으로써 지금까지 얻어왔던 군사전략적, 외교적 기득권, 이것을 보존해 줘야 됩니다. 이것을 약속하지 않고는 미국이 이 한반도 정세의 기본축이 남북관계로 변화하는 것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저는 이 미군의 지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미 방위조약의 여러 조항을 근거로 해서 확실하게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미군 주둔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와는 무관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반도 정세의 축이 남북관계로 옮겨올 수 없다는 것이 저희 현실에 대한 진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중국이 그로 인해서 군사적 위협을 특별히 더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거든요. 분단된 국가가 평화체제로 돌아서거나 통합될 때는 주변국의 기득권을 보호해주지 않고 그것이 이루어진 예가 없습니다. 독일의 통일도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세계 속으로 더 나가야 됩니다. 쭉쭉 나가야 됩니다. 옛날에 평화봉사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 갔습니다. 전쟁 고아들을 입양해 갔습니다. 수천 명을 지금까지. 많은 나라들이 대한민국에 군대를 파견하거나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했습니다. 필리핀, 캄보디아 같은 나라, 터키 이런 나라들이 다, 터키는 군대도 보냈습니다. 터키 군인들이 여기 와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은 우리에게 혈육과 같은 정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터키가 파병했는지도 모르죠. 이렇게 해서는 국가 간의 우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핸드폰, 자동차, 휴대폰 이런 거 팔아서 돈 많이 번다고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은 매우 존경받을 수 있는 한 요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거 외국으로부터 그 많은 지원과 원조를 받아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섰던 나라가 자기가 성공하고 나서 그 은혜를 전혀 갚으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국제사회에서 아마도 왕따신세를 면키 어렵게 되리라고 봅니다. 일본이 한때 경제동물이라는 비아냥을 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웃나라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니까 신간센 같은 아주 좋은 철도 시스템을 가지고도 이웃나라에 수출을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진통상국가로서 경제적 번영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이 그 경제력의 수준에 맞는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을 반드시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요, 우리나라는 공적 개발 지원, ODA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빈곤한 어려운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돈도 주고 물품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ODA입니다. 이 GDP 대비 ODA에서는 비중이 0.1%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1억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정도 부유로 돕기 하는데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경받을 수 있겠습니까? 뭐 1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50만 원 정도라면 그래도 괜찮다. OECD 국가들은 대개 30만 원 내지 50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우리 10만 원 내고 있거든요. 국제기구 분담금, 양자간 ODA 직접 지원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면 경제동물이라는 비아냥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잘 살게 된 나라가 아니고요. 전쟁 때 또는 그 이후에 국제사회의 엄청난 지원을 받아서 일어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면 동네에서 불나가지고 쫄딱 망해서 거지 된 사람한테 동네 사람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살 곳도 마련해주고 옷도 주고 쌀도 대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자식들이 똘똘해가지고 일어서갖고 좀 잘 살게 됐어요. 그렇게 잘 살게 돼놓고 나중에 이웃 사람들한테 아는 체도 안 하고 이웃에서 똑같은 일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기부금도 쥐꼬리만큼 내고 이러면 동네에서 저 인간 못 쓰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는 그 사람이 비즈니스를 그 동네에서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가 세계를 상대로 잘 통상국가로 잘 해나가려면 거기에 맞는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외부 세계의 침략에 대한 공포감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밖으로 나가는 것에 대한 공포감도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동티모르라든가 뭐 이런데 아프리카의 소말리아라든가 소말리아인가 이런데 내전 지역 이런데 평화유지군이 나가지 않습니까? 많은 나라들이 상설 평화유지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유엔 결의라는 조건 위에서 언제든 행정부가 규모를 정해서 신속하게 파견할 수 있는 상비군을 보유하고 있죠. 국제사회에서 많은 공헌을 하는 나라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그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군대를 길러놓고 국제사회의 그런 요구 필요성이 제기되었을 때 행정부가 즉각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뭐 하나 보내려면 그때부터 여론조사하고 부대 편성하고 국회에 동의안 제출하고 이러면 6개월 1년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긴급한 재난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사회에 공헌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평화선도국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젊은이들로 하여금 세계로 뻗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젊은이들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오늘 중심으로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 아무 관련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것이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국내에서만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밖으로 나갈 길도 많이 모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복지, 의료, 보건, 환경, 문화 분야에 국민들에게 국가가 서비스해주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적 자원개발 또는 사회투자라는 이름 아래 이 사람을 더욱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정신적으로 더 강하고 인지적으로 더 똑똑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하려다 보면 거기서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GDP 대비 지금 다른 나라들이 2만 불, 1만 8천 불 정도의 1인당 국민소득이었을 때 이런 분야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있었나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는